노른자위 지역의 땅값은 더 오른다. 그런데 서울의 교외 지역이나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그냥 우리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양극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채널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 주제 다루시길래 재밌어서. 자, 자산 양극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뭐 양극화가 뭐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제 전 직장의 한 박사님께서 KDI였나요? 예, 네. 그 박사님께서 중산층 관련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OECD 국가는요, 어떻게 중산층을 바라보냐 하면 중위값, 여기서 말하는 중위값은 그 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과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적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워가요. 그 중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인 거죠. 그 중간에서 하위, 상위 25%씩에 해당되는 구간, 여기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게 평균과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세요. 물론 그런 OECD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집계를 하면 맞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고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의 우리 스테레오타입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누굴까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재벌이요? 아, 재벌 말고, 그렇게 너무 잘 사는 사람 말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 저분 좀 여유로워 보이시네 하는 분들은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로 보이세요? 아, 나이대요? 나이대로 친다면 뭐 당연히 노년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자분들이. 정답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8년 개띠부터 63년생까지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을 많이 경험했죠. 80년대 3조 호황 때 직장생활 빠방하게 했죠. 그리고 70년대 재형저축,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걸로 몇 년만 열심히 일해도 집 살 수 있었고, 그때 집들이 다 지금 금싸라기 집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 소득 말고요, 그 연구 보고서에 냈던 소득 말고 자산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양극화 심하죠. 그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지금 현직에선 은퇴하셨죠. 저 월소득은 얼마 없어요. 국민연금 좀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좀 용돈 주는 거, 이런 건 통계에서 잘 집계도 안 되고, 그래서 중산층에서 좀 빠져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산층다운 삶을 안 누리냐? 아니거든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것만 30억이야. 40억이야.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국민연금을 좀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금융소득으로 좀 저축해 놓은 거, 자식들이 용돈 준 거를 단 1원도 안 아끼고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죠.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아니면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기준으로, 월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실제 내가 이번에 받은 월급을 다 쓸 수 없죠. 내 집도 장만을 못했는데, 아니면 집 장만하느라고 대출 잔뜩 땡겼는데 원리금 부담으로 계속 돈 나가야 되지. 애들 공부시켜야 되지. 그래서 월소득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경로로 돈이 나가는 걸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교육비 1등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통계를 다 비교했었을 때 그냥 소득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래서 중산층은 우리나라에선 실질적으로 많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노년층 분들에게 이제 부자분들이 많다는 게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일반 지인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지인분을 만나서 그냥 밥을 먹는데, 네. 저는 이제 저기 이제 2년 전, 제 네. 나이 40에 이제 서울에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에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도 그 비슷한 입지의 집을 몇 년 전에 샀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되게 허탈했던 게, 예.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분은 상속 받은 거야. 그걸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커피 맛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죠. 뭔가 허탈하고. 우리 김 작가님 뭐 여기 계신 청취자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하루를 그냥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인생의 꿈 중에 하나인 좋은 곳에 내 집 창만 했는데, 그분은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부럽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 또 있어.
아이고. 그것도 받은 거. 그것도. 그러면 이런 소득 양극화보다 심각한 건 결국에는 자산의 양극화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차이가 훨씬 큰 거겠죠? 훨씬 크고요. 앞으로 저는 제 지론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방송 우리 김 작가 때도 많이 해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했는데 노른자위 지역의 땅값은 더 오른다. 그런데 서울의 교외 지역이나 수도권에 좀 아직 개발이 일천한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의 그 몇십억 대 이상의 그 부동산 매물은 오르는 퍼센트지는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런 데서 5% 오르고 10% 오르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예요? 원금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더 유발돼서 지금의 양극화의 가장 큰 원흉은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그냥 우리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 하나 더. 그게 또 어떤 거로 이어지냐면 대를 이은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조깅하다가 우리들끼리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뭐요? 뭐 가끔 여기도 출연해 주시는 뭐 그 실명 얘기 근데 상관없죠. 님? 그분 같은 경우 자녀분을 예전에 광진구 어디에서 키우셨을 때 광진구에서 성적이 날아다니셨대요. 그 자제분이. 맞아, 뭔지 맞아, 아시죠? 맞아. 그런데 그 회사 운영하시느니라고 송파 쪽으로 이사를 했더니 송파로 이사했더니 자녀분의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로 바뀌더래요. 그만큼 학군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만 우리 같이 조깅했던 멤버 중에 송파 사는 사람 있었잖아요. 송파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대치로 이사 가면 송파에선 날렸던 애가 대치에선 또 반에서 중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산 시장이 학력 성취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그 데이터 나오잖아요. 나오죠. 사실 나와요. 서울대학교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사해보면 부모님이 학력이라든가 자산이 요즘은 이 통계도 제가 봤는데 의대 진학한 사람도 있잖아요. 의대 진학한 친구들이 예전에는 의대 왔으니까 뭐 배우자를 돈 많은 집 여성을 배우자로 얻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병원 차려주거나 그렇죠. 뭐 키 2개, 네. 자동차 집 3개면 이제 병원 차려준 거 3개. 그거 없어진 지 오래고요. 의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부잣집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의대 들어온 여성도 부잣집 여성이라서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바빠서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지금 아주 불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양극화가 심리적인 정서적인 양극화도 좀 있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예요. 맞아. 아니 뭐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면 나만 불행해. 다들 하이라이트야. 네. 그리고 다들 너무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호화로워. 나만 어디 가서 뭐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김밥 순대는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상대적 박탈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부자 되는 경로에서 자꾸 벗어나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 때 그랬을 거고 김 작가님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씨드를 좀 모아야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게 재테크로 씨드를 만들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위험하죠. 제가 단언컨도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가진 돈이 뭐 몇백밖에 없어서요.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로 몇 천만 원과 1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고 거짓말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1억이든 뭐 3억이든 5억 그거 모을 때까지는 입 꽉 물고 정말 처절한 그 뭐랄까요? 옛날 그 마음 그런 거대로 모으지 않고서 헝그리. 재테크에 그렇죠. 헝그리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인스타 들어가니까 친구들 다 어디 놀러 가 오마카세 먹고 있고 호텔 가면 다 5성급이야. 요즘에는 뭐 모텔도 가지 않아. 그리고 뭐 다 골프 배우고 있고 아, 골프. 그리고 뭐 어디 해외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해서 거기에 젖어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허례의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럼 그 개인분들이 그 자산의 양극화든 소득의 양극화든 어떻게 해야지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양극화했다고 해서 탓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사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줄여나가야죠. 일단 이 양극화의 흐름을 일단 남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국가가
국가가 잘못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럼 그걸 바로 잡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럼요. 국가 못 잡아주면 나는 결국 손해보는 건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요.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자, 뭐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자주 하는 제 지론이에요. 양극화 설명할 때.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는 건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죠. 내 투자금 자체가 많아서 투자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도 투자 수익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처럼 고도성장기 지나가고 국가가 저성장기에 돌입하게 되면 뭘 투자해도 경제성장률과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투자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투자금 자체가 컸던 사람들. 그러니 원래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바꾸려면 내 스스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재테크에 관심을 둬야 되고 세상 변화는 시류에도 또 관심을 둬서 뭐 그걸로 엄청난 저도 재테크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로 엄청난 이득 안 생기는데요. 엄청난 이득이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큰 손실과 큰 낭패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평타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충분히 조금씩 모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극화는 적어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채널도 더 자주 기웃거려 주시고 그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같은데 진학도 하셔서 뭐 어떤 건가 지금 학과 새로운 학과인가요? 네, 말 그대로 투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임 교수들로 이제 곧 조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우리 여의도의 최고 애널리스트였던 분, 뭐 그다음에 뭐 많은 난다긴다 하는 뭐 이광수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재테크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는 여러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대응을 해가야죠. 그렇죠. 네.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고 앞단에 있는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원금을 가져오는 이전 소득 뭐 자산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계속해서 높여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다시 또 9천, 어느새 8천까지 가서 저는 야, 이것도 이제 한 6, 7천 뭐 가는 건가 싶었더니 어느새 또 9,700만 원 정도까지 또 1억 코앞에 왔어요. 자, 비트코인 경쟁력은 뭐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코인이란 실체를 모두 다 부정하지 않는 형국으로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가 워낙 휴지 조각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국가들은 달러 구경하기는 어렵고 금 구경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선택한 국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진국 이하 국가들 중에서는 일상의 거래 수단이나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을 비롯해서 앞으로 홍콩 증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이나 파생 상품들을 허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이 9천만 원, 8천만 원대까지 언저리 올라왔던 건 이 두 가지 가장 큰 축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반감기 효과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잦아들 것으로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반감기가 어떤 맥락으로 작용하는지 우리가 익히 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사놓고 이익 실현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실현을 하게 되는 형국이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패턴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줄 주체들은 뭐냐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키는 게 성공했다.
그 알트코인이 이제 어떤 생태계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시그널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비트코인까지 더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트코인의 비즈니스화 또는 알트코인 생태계의 안정화가 비트코인 시세를 더 끌어올리는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면 방금 전에 또 초반에 해주신 멘트가 일상의 거래 수단으로 중진구에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거의 코인이 일단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랑 플러스로 알트코인의 비즈니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인분들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저도 주변에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엄청난 활용 가치 있다 생각하지는 아무도 않더라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투자든 아니면 나쁘게 보면 투기든 그런 상품으로만 생각하던데 실제 정말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기여하거나 아니면 그 코인을 기여할 생각이 없으면 일단 돈을 주고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각종 서비스들 그걸 이용할 때 그 코인을 일부 그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게 이더리움 생태계였어요. 그런 게 아직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점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년 CES에 참가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나 아니면 앱 생태계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게임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걸 일상생활 속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제가 많이 꼽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예, 나이지리아는 법정 화폐인 나이로가 이미 뭐 휴지 조각처럼 많이 가치를 유실하게 돼서 도저히 이걸 커버할 수가 없어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 나이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왜? 법정 화폐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 달에 나이지리아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받고 나서 생필품 살 거 쓰고 공과금 낼 거 내고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걸 나이로로 그냥 은행에 저축하면 한두 달 지나면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예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마트에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볼펜 하나 주세요. 대금이 어떻게 결제할 거예요? 나이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받아. 비트코인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서 32%가량이 비트코인을 일상의 저축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결제수단으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을 정도예요. 자, 코인 관련해서 또 올해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긍정, 부정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코인 채굴하는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크게 힘을 실으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세력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으로 내가 전력 생산하고 있는데 밤이 됐더니 전력을 아무도 안 써. 쓸 데가 없네. 그리고 전부 저장 장치에다가 다 저장도 해서 완충이야. 그럼 이걸로 할 건 뻔하죠. 코인이라 채굴하자.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네네. 약간 음모론적인 것도 있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 있는 많은 세계적인 재벌이나 엔지니어나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많이 넣어놨어요. 왜?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어디서 또 누군가 나랑 똑같이 이렇게 코인 채굴하고 있겠네. 아니면 코인 거래하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터부시 여기는 트럼프? 그러면 그쪽 파트에서 힘을 실어주는 건 조금 주춤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코인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다 공존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랜만에 중국 경제, 미중 갈등, 그다음에 반중 정서, 그다음에 양극화, 코인까지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지금 5월에 지금 말로 가고 있는 시점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내 노후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목적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삶의 어떻게 보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잘 관리해서 부를 좀 더 늘려보겠다라는 마음 꺾지 마시고요. 재밌게 재테크 투자 김작가 TV하고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였죠? 여의도 맨션입니다. 여의도 맨션. 또 이렇게 군소 채널을 챙겨? 아유.
챙겨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형 교수님과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어떤 그 왕비였나요? 너를 재밌는 얘기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 100가지 얘기쯤이 그 모은 그게 뭐 아라비안 나이트는 잠깐 기억나진 않지만 교수님처럼 참 재밌게 얘기해 주신 분 앞으로 저희가 한 이제 10번 좀 촬영한 것 같은데 90번 정도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맨션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